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달 만에 재개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 부품 장비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알파에 해당하는 품목과 이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군 잠수함과 미주 지역 선주가 발주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등 1조 5,600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개인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모 리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리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달 만에 재개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매우 좋은 협상을 했고 내일 바로 이곳에서 중국 협상단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고위급 무역 협상에 나선 가운데 첫날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류호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가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談판이 매우 힘들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고 미국 언론에선 통화협정 등 부분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 부품, 장비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알파에 해당하는 품목과 이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3가지 핵심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연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군 잠수함과 미주 지역 선주가 발주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등 1조 5,600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장보고 3 1차 사업을 수주하고 현재 잠수함 2척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해군 핵심 전력인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차 사업 때보다 수중 작전 능력과 무장 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됐으며 국산 화율은 80% 이상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LNG 운반선 9척, 초대형 유조선 7척, 잠수함 4척 등 20척, 약 42억 7천만 달러 규모를 수주해 올해 목표 83억 7천만 달러의 51%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및 단체 협상으로 갈등을 겪던 한국GM 노사가 결국 교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10회에 걸친 긴 교섭을 진행했지만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린 건데요. 자, 이로써 한국GM 인단협의 올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한국GM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상 단체 교섭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 타결을 위해 진행됐던 파업 등 모든 쟁의 행위가 중단됩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10차 교섭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교섭안으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자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교섭 중단을 선언한 노조는 오늘 오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차기 집행부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나머지 현안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교섭 마무리를 내년 차기 집행부에 넘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더 이상의 교섭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교섭 중단을 선언하기로 했다며 차기 집행부로 교섭을 넘기고 인수인계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이라는 위기는 넘겼지만 임단협을 두고 노사의 입장 차이가 상당한 만큼 교착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다 비용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는데 숨고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DNA나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이게 합의를 보거나 합의점을 찾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그동안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가의 전유물이었던 상업용 부동산이 개인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츠라고 하는데요. 이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 개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 리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츠는 사실 2001년에 도입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갑자기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기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자 안정적이지만 비교적 높은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로 리츠가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230개의 리츠가 총 자산 기준 46조 5천억 원을 운용 중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불과 1년 만에 131개, 자산 규모는 7조 9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근데 어쨌든 리츠라는 투자처가 계속해서 있게 했다는 말인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왜 안 알려졌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다소 생소한 투자처입니다.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츠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잘 안 알려졌었는데요. 투자자 49명 이하로 운영되는 사모 형태의 리츠 집중 현상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 IFC 빌딩은 외국인이 그리고 종로 그랑서울은 연기금이 사모리츠 형태로 투자한 대표적인 부동산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가 5개에 불과했었는데요. 시가총액도 순자산 기준 1조 원을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이 리츠가 도입된 일본이 약 128조 원, 싱가포르가 60조 원인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예, 일단 접근성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규모도 작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리츠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수익성이 좋은 공공사업에 이 공모리츠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공모리츠 투자자들에게는 5천만 원 한도로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도 9%로 내립니다. 공모리츠나 이들의 100% 투자하는 사모리츠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공모 상품의 차별적 혜택을 제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은 앞으로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예,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투자할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간편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장 리츠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 부동산을 자산으로 한 오피스 리츠, 백화점을 자산으로 한 리츠도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롯데, NH, 이지스 등 대형 리츠사 상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NH 리츠는 서울스퀘어와 삼성물산, 서초사옥 등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또 롯데 리츠는 공모금액이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롯데그룹의 호텔, 물류, 오피스 등 다양한 부동산이 기초 자산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처 리츠에 대해서 오늘 이하라 기자와 살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상 징후가 발견된 부동산 리츠가
7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도 좋고 톡톡한 세제 혜택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성장 중인 분야입니다.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고위급 회담에서 스몰딜 가능성이 부각되며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 모멘텀을 가져온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LG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맏형 삼성전자도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급등이 이어지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기도 했는데 자세한 주간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0월 둘째 주 코스피 시장은 1.37% 상승하며 2048.57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은 1.78% 상승하며 632.84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252억 원, 951억 원을 매도했지만 기관이 2,959억 원을 순매수해주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닥은 기관이 2,588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97억 원, 1,727억 원을 매수해주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여전한 박스권 장세를 나타내며 지난 9월 24일 2,100선을 한 차례 돌파한 이후 다시금 하락해 2,020부터 2,080선에 박스권을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박스권 장세 속에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LG전자가 영업이익 7,811억 원을 깜짝 발표했는데 이는 3분기 실적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우리 시장의 맏형 삼성전자 역시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잠정 공시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간 상승률이 각각 3.8%와 3.3%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의 급등락이 이어졌습니다.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이 각각 호재성 뉴스들을 발표하며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고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저녁 늦게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며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가 역시 급등했습니다. 특히 임상 실패 이후 급락했던 헬릭스미스는 이번 주에만 무려 39%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스몰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남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장에 긍정적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오늘 밤 결정되는 협상 정도에 따라 당장 다음 주 15일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까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기업의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업 휴넷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휴넷은 2050 비전을 발표하고 교육계 아마존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1999년 창립된 평생교육기업 휴넷. 지난 20년간 3만 5천여 개 기업과 616만 명의 수강생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휴넷은 2022년 기업 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에 도전합니다. 교육계의 아마존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2022년까지 저희가 매출액 1,000억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가치 1조가 되는 유니콘이 되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같은 교육하면 휴넷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회사로 발전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랩스와 그로우를 양대 축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AI를 이용한 학습 시스템인 랩스는 빅데이터에 기반해 개인의 관심사와 역량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줍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해주고 경력 개발을 위한 개인 역량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그로우는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오는 2020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식공유 플랫폼, 고급 인재 매칭 서비스 등 미래를 이끌어갈 10대 핵심 사업도 선정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키워드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 혁명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윤혜 씨.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산업 클러스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 한데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든 곳을 말합니다. 오늘 IR+에서는 이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민간 최초로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동물 실험, 감염 관리 전문 기업 우정바이오입니다. 지난 2일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베르트 후버 교수가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후버 교수는 이 기업의 연구소와 설비에 대해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바이오 기업 우정바이오의 얘기입니다. 지난 1989년 설립해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한 우정바이오는 동물 실험과 감염 관리, 연구소 디자인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우선 동물 실험 부문의 경우 OECD, FDA 기준에 맞는 실험 동물과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수 실험실 운영 규정, 이른바 GLP 인증을 받은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실험실 운영 규정 GLP란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의 계획, 실행 등 과정과 전반적 내용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현재 GLP에서는 물고기, 설치류 등을 통한 약물 독성 실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임상 실험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적합한 실험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일과 첨단 분석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의 로봇화 혹은 자동화된 동물 실험실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정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가장 큰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정바이오의 실험동물센터에서는 연구원과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과정에 따라 실험동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암 등 중증 질환 환자의 경우 여러 항암제를 무턱대고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환자에게 어떤 항암제가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환자와 같은 질환 동물 모델을 만들어 환자에 맞는 치료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정바이오 실험동물센터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신약 연구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암이나 면역 질환, 비만,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 모델을 생산해 제공하기도 합니다. 실험동물 연구를 기반으로 천연물에서 유래한 면역 소재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 더해 우정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분야는 감염 관리입니다. 지난 2015년 여름 신종 감염병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병실 등 감염 우려 지역을 방역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업이 우정바이오입니다. 우정바이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공간 증기멸균과 감염 환자의 안전한 격리, 의료 폐기물 처리에 이르는 독자적인 감염 관리 통합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과 감염 관리 분야에서의 오랜 노하우로 우정바이오가 진행 중인 또 하나의 주요 사업은 연구소 디자인입니다. 실험동물실, 신약연구실 등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설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솔루션까지 제공합니다. 우정바이오의 목표는 세계적인 바이오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신사업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입니다.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는 세계 최초로 민간의 자본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기업 친화적인 그러한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카데미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바이오 연구와 그리고 그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중간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관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기관으로 신약 개발 연구 분야에서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 등이 다수 참여해 신약 연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벤처 캐피탈, 특허 자문, 투자 자문, 임상실험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원기관입니다. 이들 지원기관은 유망한 프로젝트 선별과 보호, 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곳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천병년 대표는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가 영세 벤처바이오사의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탄에 건설 중인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는 현재 토목 작업 중이며 이르면 2021년 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정바이오를 방문한 후보 교수는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며 기업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가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정바이오 측은 기존의 동물 실험, 감염관리 사업 등을 강화해 매출을 확대하는 한편 신약 클러스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기온이 다시 금세 떨어지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여분의 겉옷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외출하기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선을 밑돌며 오늘과 비슷하게 덥지는 않고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번 가을이 참 짧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바깥바람도 좀 쐬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온은 점점 내림세를 보이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무려 7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일기도 영상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내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3도 선을 밑돌며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속초와 강릉에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남해와 동해상으로 매우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긴장을 하셔야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 바다 물결은 최고 7m까지 상당히 높게 일겠고요. 여기에 동해 지역으로는 비까지 내리겠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오늘 9시를 기점으로 일본 도쿄 남서쪽 부근 해상을 거친 상태인데요.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안가와 동해안 지역에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또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남은 하루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올가을은 유난히 태풍 소식이 잦은 것 같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에 접근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강한 태풍이다 보니 주말에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태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